여러분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완용은 사실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에요. 네. 오히려 네. 일본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완전 처음인데. 당연히 처음부터 네, 저는, 네. 일본을 좋아했던 걸로 아는데. 그쵸? 대체 이완용은 언제부터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조선 땅의 모든 걸 일본에 넘겼을까요? 지금부터 이완용의 지난 행적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공사관 바로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었거든요. 그는 약 2년 동안 미국 주재공사관의 책임자 대리로 일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이완용이 어떤 모습으로 일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미국 현지에서 현지에서. 네. 네,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뒤쪽이 이게 워싱턴 미국 대통령 알죠? 워싱턴 네. 생가예요, 생가. 아. 그 앞에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 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와. 이렇게 한복을 입은 남자, 여기 부인입니다. 아, 그 같이 갔어요? 네네, 같이 갔습니다. 자, 서양인들 사이에 이렇게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모습. 와. 조미 공사관원과 가족들은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생활한 겁니다. 오, 야.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더듬더듬 말하던 영어 실력은요 일취월장했고요. 미국 공사관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하고 긴밀해집니다. 자, 그리고 1890년 10월 이완용이 대리공사직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왔을 때 이 미국에서의 경험, 이 경험이 이후 이완용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는 대미 외교의 1인자이자 친미파의 대표적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완용은요 고종의 최측근 기구 승정원, 지금으로 본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되겠네요. 이 승정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실세? 실세? 권력?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가까워졌으니까. 미국 사정의 밝은 이완용이 해외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고종에겐 꼭 필요한 인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고종의 총애 속에 이완용은요 34살이 됐을 때는요 무려 종 2품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초고속 지금 승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밑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최소 한 20-30년 정도는 걸립니다. 결국은 이완용을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완용은요 친미파로 고종의 최측근에서 승승승승 장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완용, 1894년 조선 땅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동아시아를 뒤흔든 대사건, 1894년 바로 청일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의 승자 일본, 조선 가만히 둘까요? 아니요. 일본인을 배치해서 내정마저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는요 여러 열강의 힘을 빌려서 이 일본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일본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렇죠. 자, 이러면서 조선 궁궐 한 복판에서 아이고.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릅니다. 충격적 사건. 밀미사변. 네. 앙심을 품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살해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고종 입장에선 갑자기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내 아내 죽인 겁니다. 네. 착잡하죠, 진짜. 고종은 경복궁에 꼼짝없이 갇혀서 친일파 관리와 일본의 감시 속에 두려움에 떨며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고종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관료 이완용. 자, 이때 이완용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힘의 흐름이 변하는 걸 보고 설마 이완용은요, 자신과 친분이 돈독했던 미국 공사관으로 재빨리 대피해 있었습니다. 이완용이 그동안 고종과 명성황후 곁에서 일본을 배척하고 미국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과정 속에서 이완용의 목숨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위험하죠, 위험하죠. 예, 일본이 가만히 놔둘 리 없잖아요, 지금. 그죠? 취해법권 지역이었던 공사관. 이 공사관은 이완용에겐 좋은 도피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미국 공사관에서 이완용은 큰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받아달라고 고종이랑 우리. 그렇죠. 일본이 장악한 궁에서 고종을 구출할 작전을 계획한 겁니다. 고종의 입지를 흔들고 이 위협하는 일본은요, 이완용에겐 밀어내고 물리쳐야 할 적이었습니다. 놀랍네요. 자, 그렇다면 이완용은 고종을 구출한 다음 과연 어디로 도피시키려고 했을까요? 어디겠습니까? 미국 당연하겠죠. 네. 바로 자신이 지금 피해 있는 미국. 미국 공사관. 이완용은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조선의 최고 권력자 고종을 구출하면 자신의 정책 입지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완용은 고종을 구출하기 위해서 30여 명의 행동대를 대동하고 궁으로 갑니다. 오. 그런데 자, 이 사전에 구출 계획이 발각되면서 결국 실패합니다. 이완용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야? 이완용은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 고종과 연락하면서 다음 기회를 또 노립니다. 그리고 1896년 2월 11일 드디어 그 계획 성공합니다. 오, 성공했어요? 네, 경복궁을 떠나 고종이 피신한 곳. 아, 예. 러시아 공사관? 맞습니다. 러시아 공사관. 이완용은요, 미국 공사관이 아닌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을 피신시킨 겁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다? 아관 파천. 와.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완용은 어느 나라랑 가깝다? 미국. 미국.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그렇게 접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관 파천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완용에게는요, 특별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외국 공사관이 많은 정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외교 커뮤니티. 이게 정동 정동 클럽인데 클럽 구락구락구락구락구락구락부가 된 거죠. 와, 기억력 대박. 진짜 좋다. 저희 다 배웠어요. 배웠어요. 맞습니다. 서구 외교관들의 사교 친목 모임 정동 구락부. 이완용이 바로 이 정동 구락부의 회원이었던 겁니다. 진짜 그 활동을 많이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완용은요, 정동 구락부에서 미국, 러시아와 가까웠던 이들과 함께 고종을 러시아로 탈출시킨 겁니다. 이완용은요, 미국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어떤 외세의 힘을 빌리든 상관없었습니다. 자, 과연 아관 파천이 성공한 뒤 이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토. 네, 더 신이 지위가 없고. 올라갔겠죠. 당연하겠죠. 성공했으니까. 목숨을 구했는데, 그죠? 고종을 구해낸 공으로 이완용은요, 하루아침에 관료직 감투를 3개나 받습니다. 그야말로 고종의 최측근 관료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 고종을 계속 압박합니다. 과연 어떻게 압박했을까요? 일본은요, 조선 백성들이 모두 보는 신문에 한글로 이런 글을 싣습니다. 자신의 궁궐을 떠나 외국 열강에게 보호를 요청한 국왕을 폐위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신문이 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의지? 우리도 어떻게 막 이렇게 좀 되게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이 불안해하는 백성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고종은 이완용에게 이 사태를 수습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완용은요, 고종의 명령을 받들어서 신문사에 엄중히 경고했고요. 선동성 기사는 싣지 않도록 일본 공사에 조치를 취합니다. 오. 이야. 진짜. 자, 이 대표 친일파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이완용은요, 이때까지는 일본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무슨 거야? 일이 있길래 아.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건데.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완용의 사회적 명망이 추락하고요,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 대체 무슨 일일까요? (1898년) 이 이완용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나라의 이권을 해외에 팔아먹은 파렴치한 짓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언론에서 지금 이완용을 고발한 거예요, 지금요. 언론에서?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1895년 학부 대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학부 대신 시절에 나라가 어려워 이 해외에 돈을 빌리게 됐을 때 그 일부를 빼돌려서 자신의 주머니 이렇게 채웠던 겁니다. 본색이 나왔네. 게다가요, 1896년 외부 대신, 외교부 장관. 네. 자, 이 외부 대신을 맡았을 때는요, 자신의 정적 기반인 미국에 뇌물 5만 달러를 받고 철도 부설권을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챙기고 계십니다, 지금. 자,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완용의 이 커리어를 뒤흔든 엄청난 횡령 스캔들이 또 터집니다. 아이고. 1898년 전북 관찰사로 새롭게 부임했던 이완용이 세금 20만 양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천냥 이런 건 들어봐도 20만 냥 이런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와. 당시 이완용을 아끼던 고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관직에서 파면시켰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랬구나. 자, 그렇다면 이완용은 이대로 중앙정계를 영영 떠났을까요? 이완용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경성 주변을 떠나지 않으면서 호시탐탐 다시 고종의 신임을 얻어 중앙정계로 나아갈 그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완용의 인생에 정말 다양한 일이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1897년 조선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당시 고종이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 자주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조선이 제국임을 선포하면서 나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꿨죠? 대한제국. 대한제국. 맞습니다. 조선의 왕이 아닌 대한제국의 황제가 된 겁니다. 자, 이완용이 정계를 떠나고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1904년 2월 파면된 이완용이 다시 정계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엄청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한반도는 물론이고요,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은 그 사건. 러일 전쟁? 맞습니다. 대한제국을 호시탐탐 노리던 러시아와 일본이 결국 주도권을 두고 전쟁을 일으키죠. 바로 러일 전쟁. 자, 이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이 더 커진 일본, 또 아관 파천 이후 조선을 간섭해온 러시아.
계속되는 두 나라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고종은 해결의 열쇠를 쥔 누군가를 급하게 찾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완용. 이완용. 맞습니다. 이완용이 누구랑 친하다? 미국이랑. 맞습니다. 당시 고종은 러일 전쟁으로 맞은 위기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종은 파직당한 이완용을 불러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게 됐을까요? 고종의 직속 부서인 국내부의 특진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 보좌관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와. 가까운 곳에 있네요. 그렇죠. 완전 최측근. 고종의 완전 최측근. 자, 이제 다시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 세상이 다시 시작됐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완용은 해임됩니다. 왜요? 바로 이완용의 정치 활동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이완용의 정치 활동을 반대한 건 과연 어떤 세력일까요? 바로 맞춰도 돼요? 예. 네. 누굽니까? 우리한테 한 번 해봐요. 나도. 정답. 자, 김동현. 일본 친일파. 정답. 정답. 야. 선생님 정말 아무도 믿으면 안 되겠네요. 고종의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네, 놀랍게도 일본을 배후에 두고 있는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일파들은 왜 이완용을 경계했을까요? 그랬을까? 아까 고종의 아간파천 도운 인물 누구? 이완용. 이완용. 당시 친일파들은요, 이완용을 친러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는요, 고종을 압박해서 이완용을 내쫓았던 겁니다. 오. 이완용이 무려 3년 7개월 만에 얻은 정계 복귀의 기회가 친일파에 의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든 이 중앙정계에 복귀하고 싶었던 이 이완용에게 일본은 거슬리는 존재. 그러니까 너무 싫죠. 3년 7개월 만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1905년 9월 러일 전쟁은 끝이 납니다. 승자 어떤 나라? 일본. 일본. 이로써 대한제국에서는요, 러시아가 물러났고요, 완전히 일본 편이 됩니다. 자, 이 고종은 측근 세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어느 나라의 지원을 호소하려고 했을까요? 미국. 그렇죠. 미국의 이 지원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마저 일본을 지원하는 노선으로 입장이 바뀝니다. 결국 모든 힘의 균형이 일본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상황. 그런 와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고종이 신임하던 신하가 일본에 납치가 됩니다. 와. 그가 납치된 이유는요, 일본의 간섭과 침략에 끝까지 맞섰기 때문이었죠. 자, 이제 대한제국에서는요, 일본에 등 돌리면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때 이완용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완용은요, 급히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누구냐면 바로 자신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한 동료이자 일찍이 친일파로 돌아선 법부 대신 법무부 장관 이하영이었습니다. 이완용은요, 이하영에게 일본 공사관에 다리 좀 놓아주십시오 라고 은밀히 부탁하죠. 야. 그리고 이완용은요, 일본 공사의 추천을 받고 학부 대신으로 컴백했던 겁니다. 실세는 미국이 아니었고 일본 제국이었다. 맞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2개월이 지났을 무렵 1905년 11월 9일 일왕의 특사가 경성에 도착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누굽니까? 이토이 네. 히로부미. 바로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 자, 그가 서울 경성에 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교권을 일본이 차지한다고 국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사늑약. 맞습니다. 본격적인 대한제국 침략 계획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5일 후인 11월 15일 결국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토 고종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낙하시든 거부하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거부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협박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따르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부하면 조약보다 더 불리한 상황을 맞을 거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 거침없이 왕을 겁박하는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고종. 어전 회의에서 고종은 대신들과 일본의 일방적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합니다. 자, 이때 이 회의를 주도한 대신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완용. 긴 회의 끝에 고종과 대신들은 이토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체결은 불가하다. 오. 안 된다. 네, 을사늑약은 절대 체결할 수 없다라고 반대의 뜻을 모은 겁니다. 이완용. 근데 이완용이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조금 네. 신기한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완용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조약에 찬성합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찬성하면서 좀 눈치를 보면서 적절한 때 타이밍을 아마 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완용이 미리 찬성한다고 얘기하면은 고종하고 대신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둘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대신들의 이 회의 결과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갑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겠다는 일념으로 온 누구?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였죠. 이토는요, 헌병사령관과 군사령부 부관을 끌고 고종을 만나기 위해 궁으로 쳐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고종은요, 아프다는 핑계를 댔고요, 대신들과 협의해서 조약의 내용을 처리하라면서 이토를 피합니다. 고종은요, 조약을 미룰 수 있는 한 최대한 미루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토는요, 고종의 마음을 눈치챘고요, 17일 안에 이 일을 모두 처리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길로 이토는 이곳으로 쳐들어갑니다. 중명전. 맞습니다. 바로 중명전으로 간 겁니다. 자, 저녁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 이 중명전에는요, 조선의 주요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당시 중명전의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칼이 늘어서 철통과 같고 내정부 및 궁중에도 일부 병사가 배치되어 그 공갈의 기세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조약을 맺자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은 건 확실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공포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자, 이 대신들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그때 일본 헌병대가 딱 막아서면서 다시 그들을 회의장으로 밀어 넣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 이토와 마주하게 된 대신들. 이토는요, 이들을 붙잡고 조약 승인을 강요합니다. 자, 이날 밤 이곳 회의장에 있었던 대신들이 누구인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한규설, 박재순, 민영기, 이하영,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 이지용. 이토 히로부미는요, 이 대한제국 대신들을 차례로 부르며 의견을 묻습니다. 먼저 참정 대신 한규설에게 물었죠. 참정 대신은 어존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러자 한규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소. 이어서 다음 외부 대신 박재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이번에 박재순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부 대신으로서 어찌 감히 찬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폐하의 명령이라면 뭐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서 박재순이 말꼬리를 흐립니다. 자, 그러자 이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부 대신은 찬성하는 편이다. 말꼬리를 흐리고 강력히 반대하지 않았으니 찬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찬성으로 그냥 간 거예요. 들리지 않죠, 그죠? 자, 이토는요, 이어서 이하영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하영은요, 정세를 운운하면서 확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토 어떻게 했을까요? 이하영 찬성. 또 제멋대로 결정합니다. 대신들의 의견을 연이어 묻던 이토. 그리고 그의 눈이 한 사람에게 멈춥니다. 누구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이완용. 이완용.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완용은 이토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합니다. 이완용의 강력한 찬성. 자, 결국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나머지 3명의 대신도 찬성표를 던집니다. 결국 8명의 대신 중 5명이 찬성합니다. 이날 조약에 찬성한 5명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을사오적. 을사늑약에 찬성하고 사인한 5 대신 바로 을사오적입니다. 아이고.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이토는 대한제국 대신의 찬성을 빌미로 조약 체결을 선포합니다. 그 대신들이 다수결로 찬성했다고 해서 이 조약이 뭐 효력이 있는 거예요? 통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제국은 황제가 다스린 나라고 황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 국가다. 근데 그 황제가 이 조약 체결을 대신회의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대신회의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그 자동적으로 대한제국도 여기에 찬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펼쳤던 거죠. 대신회의에서 국가 간의 조약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불법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완용의 적극 찬성으로 이루어진 을사늑약. 결국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결국 격분한 민중들은요, 조약 파기를 외치면서 황궁 앞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민중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글이 퍼집니다. 어떤 글이었을까요?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그날의 울분이 느껴지십니까? 와, 진짜 너무 느껴져요. 그 2번 반복하잖아요. 원통하다. 원통하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사람들의 비난은 점점 거세졌고요. 이 을사오적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칩니다. 자, 이때 이완용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당시 이완용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약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말입니다. 외교에 대한 문제만 잠깐 이웃나라에게 맡겨졌으나 나라가 부강해지면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변명이죠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그저 외교 문제만 잠깐 일본에 맡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을사늑약 체결을 선언한 직후 일본이 제일 먼저 한 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선을 철저하게 통치하고 감시할 통감부를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야. 1906년 3월 통감부로 온 초대 통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최동아 이토 히로부미. 네. 맞습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 통감부는요, 대한제국의 외교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제멋대로 간섭하고 감독하는 실질적 통치기관이 됩니다. 새로운 내각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광산사무국 총재 자리도 받습니다. 지위와 재력을 이완용 이 두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참. 그리고 이완용은요, 이또에게 충격적인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지?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키겠습니다. 야,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일본에 바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이토는요, 이완용을 의지가 강한 용기 있는 자라면서 절대적으로 신임하지요. 그리고 이완용은 이토에게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자, 그러던 1907년 이완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매국노 이완용 입장에선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큰 사건인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지?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건. 바로 헤이그 특사입니다. 헤이그 특사. 자, 이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파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고종의 이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하죠. 못합니다. 예. 일본 때문에. 맞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고종의 특사들은 본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완전한 실패. 자, 그런데요, 일본이 방해했다는 건 일본이 고종의 특사를 눈치챘다는 겁니다. 자, 일본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토는요, 크게 분노하면서 고종을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 이토가 찾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는 누구겠습니까? 이완용. 이완용. 이토는요, 이완용에게 이 일을 수습할 방법을 고종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고종에게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천황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치욕적이네요. 그 내용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와, 그건 내가 고종이면 진짜 내 눈앞에 보이는 순간 진짜 이성이 잃을 것 같은데. 진짜. 합리화 또 했을 거예요, 스스로. 맞습니다. 이토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완용은 거리낌 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역시나. 자, 이렇게 들은 일본의 요구에 과연 고종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그때 이완용 고종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소리를 쳐요. 네.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 고종은 이때 이완용을 홀겨볼 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때 고종을 모필하고 고종이 총애했던 대신 이완용. 그는 이제 일본의 편에 서서 고종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적이 된 겁니다. 아무리 이거 이완용이라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고종한테 큰 소리 치면서 속으로는 고종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을사늑약 때 다 내 덕분에 그 정도 살고 왕씨도 보존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 반대하지 않으면서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제발 왜 나를 난처하게 하십니까? 왕씨도 보존하고 목숨도 보지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아마 이런 메시지를 고종한테 아마 눈짓이라든가 아마 서로 좀 표현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을 팔아넘기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게 된 이완용. 고종까지 폐위시킨 이완용에게 이제 거칠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봤을까요? 아유. 지금 시대면 아마 전 국민이 난리 나죠. 뭐 SNS부터 뭐 난리가 나죠. 그죠. 우리나라에 못 있죠. 맞습니다. 이 이완용을 개에 비유하면서 비판합니다. 그의 집 담벼락은요 온갖 욕설과 분뇨로 더럽혀집니다. 이 시위대가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러서 집이 모두 불탄 일마저 있습니다. 나라를 판 매국노와 일본에 대한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이완용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총을 맞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총뿌리가 이토를 향했습니까? 안중근 이사께서. 맞습니다. 바로 안중근. 자, 그런데 이토의 죽음에 이완용은 슬퍼하며 애도하죠. 와. 아이고야. 자, 그리고 이토가 죽고 2달 뒤 또 한 번 경성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당시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리 총리가 칼 맞아. 잠깐 리 총리가 칼마저가 이완용? 아까 칼 제가 네, 이 총리가 칼 맞았다고 칼을 그러니까 이완용이 맞아. 이완용이 이완용이 칼 칼을 맞았다고. 맞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총리인 이완용이 칼에 찔려 생사를 오간다는 기사입니다. 한 청년이 이완용의 죄를 벌하겠다면서 그의 목숨을 노린 겁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재명. 이재명. 네. 이완용의 어깨, 허리, 신장, 팔을 찔렀고요. 동맥이 잘리면서 엄청난 피를 쏟게 됩니다. 자, 칼에 찔린 이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도 칼 찔리면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찔렸으면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살아남습니다. 아이고. 아니 엄청 찔렸는데 어떻게 살아남죠? 참. 이완용은 친일 매국 관료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고의 수술을 받고요. 아, 퇴원한 뒤 요양까지 떠납니다. 아이고. 강자에게 기대 임금도 나라도 버린 이완용. 이완용은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매국 행위에 더 전념합니다. 그리고 1910년 6월 일본에서 새로운 통감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죠. 총리 대신으로 복귀한 이완용은요, 이 칼에 맞은 상처가 완전히 낫기도 전에 통감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경술년 1910년 8월 22일 결국 이걸 체결하죠.
일본과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치욕적인 조약, 한일 강제 병합 조약입니다. 이 한일 병합 조약 제1조 과연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을까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형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결정은 이제 일본 황제가 일본. 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 말도 안 되는 조약, 누가 가장 먼저 제의했을까요? 이완용. 이완용? 그렇죠. 맞습니다. 이완용이 일본 측에 찾아가 먼저 이 조약을 제안했던 겁니다. 이완용의 적극적인 합방 제안에 훗날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뛰어들어온 기분이었다. 와. 그물소. 이로써 이완용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매국노로 남게 되었고요. 일본의 침략 계획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막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르지요. 경술국치.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수치, 나라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는 겁니다. 경술국치 이후 이완용의 매국 행위는 다양한 곳에서 행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배우게 했고요. 이순신전 같은 위인전 금서로 만들었습니다. 읽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냐면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을 많이 무찔렀잖아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죠. 임진왜란 때 어쨌든 간에 큰 어쨌든 전쟁의 영웅이니까. 맞습니다. 이완용은요,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 민족의 정신까지 말살하는데 앞장을 섰던 겁니다. 아유. 천주교를 통해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안중근. 그는요, 국내외 신문을 살피면서 국제 정세의 변화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중근은 아버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 중국 상해에 한국인이 머물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도 그곳으로 이주한 뒤에 뒷일을 도모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해 쪽으로 이사 가자. 맞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일제가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해입니다. 1905년입니다. 이 조약을 일산대결. 바로 이 무인기질의 안중근은요, 이 부당하고 치욕적인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일제에 저항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요, 국내엔 이미 일제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 무력의 차이가 어떻다? 너무 컸다. 너무 컸죠. 너무 컸죠. 그래서 안중근은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일제에 저항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자, 이런 안중근의 제안, 아버지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근데 저는 동의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이 많으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안중근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되게 깨어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아버지와 상의를 마친 안중근은요, 바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안중근은요, 먼저 답사를 위해서 혼자 상해로 향한 겁니다.
상해에 갔어요. 가서 상해에서 좀 힘이 있거나 좀 잘 사는 동포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중근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낯선 땅으로 떠났던 27살의 안중근. 그는 동포들의 외면에 좌절하고 수개월 만에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안중근을 기다리는 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오. 마음을 같이 하던 분이 사라졌으니까 약간 마음속에 있던 그런 뭔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무슨 일이든 지지해줬던 아버지 사망 소식에 통곡하면서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고 합니다. 부친의 혼백을 모셔둔 제사상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획했던 항일 저항 운동에만 정진한 것을 다짐했던 겁니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엄청난 결심. 그렇게 해가 바뀐 1906년 안중근은요 가족을 이끌고 평안도 진남포로 향합니다. 당시 이 진남포는요 평안도에 사람과 물자가 해외로 나가는 창구면서 이 중국 상선이 수시로 드나드는 아주 번창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은요 때가 오면 언제든 다시 해외로 망명해서 항일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 진남포에 거점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까지 안중근은요 우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 보시죠. 국내 항일 운동을 위한 안중근의 첫 번째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좀 첫 광범위하네요. 번째 행보. 광범위하다. 근데 이거. 강범위하지만 그동안에 그거를 봤을 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 상해에 가가지고 사람들 찾았잖아요. 네. 이제 그 근처에 국내에서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맞지만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나단 오답. 정답. 네. 같이 그 사람들과 도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요. 비밀 장소 같은 곳. 비밀 장소. 뭐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딱 좀 더 정확하게 정답. 네. 뭐라 해야 되죠? 그 학교? 아니면 서당? 이렇게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조나단 네. 답을 다 얘기했다가 철수했는데 오답. 아,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가네. 자, 도현 씨. 한글을 가르쳐요. 오답. 정답. 네. 학교를 지어요. 정답. 학교 줘서 한글 안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건데. 당시 안중근이 당장 이 군사를 결집해서 일제와 싸우기엔 뭐 무력도 세력도 지금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안중근은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학교를 짓고 교육을 하려면 당연히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때 안중근이 돈을 마련한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돈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논과 밭을 좀 팔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대로 물려받던 집안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와. 그런데요. 자, 이 가산을 정리하려면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요. 누구였냐면요. 바로 동생입니다. 형제들 허락 맡아야지. 그런데 형 안중근이 집안 재산을 정리해서 학교를 세우자고 했을 때 동생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형 반대하죠. 무조건 반대하죠. 가족들도 있고. 그럼 형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정리할 거면 형 목만큼만 딱 정리를 좀. 아니 무슨 말? 아니 이게 잘못하면 만약 논이 뭐 이만큼 있으면 형만큼 정도까지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전체는 좀 힘들다. 전체는 힘들지. 근데 되게는 엄청 막 긍정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따릅니다. 이게 교수님, 안중근의 네. 가족 전체가 항일운동에 좀 뜻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국가가 위기 상황이니까 위기 상황에서 오는 대응에 대한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가족이 서로 합의를 하고 인정을 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저는 안중근의 행동의 모든 행동의 원동력에는 가족의 힘이다. 자, 그렇게 안중근 형제는요. 가산을 정리해서 교육 사업에 투자합니다. 1906년 봄 진남포 돈이학교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안중근은 교육 과정에 교련을 배정해서 총기 훈련을 시킵니다. 오, 사격 잘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6월에는요. 영어를 가르치는 삼흥학교까지 설립합니다. 즉 안중근은요. 군사훈련과 영어 교육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는 애국 계몽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약 1년 넘게 교육을 통한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안중근. 근데 이 안중근이 어느 날 갑자기 교장을 관두고 학교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관두고 학교를 떠나는. 뭐 이렇게 만든 건데. 그렇죠. 네. 뭔가 그 당시에 큰 국내였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킨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켜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보았던 행동파 안중근, 이런 모습 보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못 있죠. 그렇죠. 안중근은 더 이상 이런 계몽 활동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는 일제에 저항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때 안중근이 결심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분필은 던지고 총을 드나요? 참 그 표현이 참 시적이다. 네. 자, 그러면 그 결심을 오늘은 동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제 몸과 가족만 돌보고 있을 때가 아니므로 나는 집과 나라를 멀리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나랏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였다.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이 한번 바치겠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결의가 찼어요 지금. 네. 내 몸만 내 가족만 돌볼 게 아니고 이제 좀 나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인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안중근은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펼치겠다는 거였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하지만 이런 결심을 할 때 안중근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우 있죠. 바로 안중근의 어린 세 자녀였습니다. 6살 딸과 3살 된 아들. 심지어 막내 아들은 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리죠? 대단하다. 너무 어리네요. 이거는 진짜 와 정말 크신 분이에요. 큰 사람이네요. 아니, 부인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자식들을 떼어놓고 떠나는 안중근의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안중근은요 스스로를 다잡으며 발길을 재촉합니다. 자, 그렇게 국내 항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 조국을 떠난 안중근. 자, 과연 가족을 뒤로하고 안중근이 향했던 곳 어디였을까요? 어디입니까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맞습니다. 기반조차 없는 낯선 땅 연해주에서 안중근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일제에 맞서 함께 싸울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 있을까요? 그때도 찾기가 없었는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오늘날 우리 동포가 단합하지 못한 탓에 삼천리 강산을 외놈에게 빼앗기고 이 지경이 되었도다. 천년 형제들은 결사하여 우리 국권 어서 회복하고 대한제국 만만세를 온 세상이 놀라도록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불러보세. 어떤 내용? 신문에다가 이렇게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구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중근의 절절한 심경이 담긴 글에 감명을 받았는지 연해주 동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1908년 4월 안중근은요 기존의 연해주에 자리 잡고 있던 인사들과 연합해서 드디어 항일 의군 부대를 조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안중근의 밑에는 의병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몇 명이나 모였을지 모르니까. 수십 명. 수십 명. 약 300여 명. 우와, 300여 명이요? 엄청 많은데? 교장 선생님이었던 안중근이 총을 쥔 의병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홍이동 그리고 신화산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죠? 사실 이 마주친 일본군이 소규모로 움직이고 있었던 데다가 이 안중근 의병 부대가 기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 하여튼 뭐 이런 의병 활동에 있어서는 늘 게릴라 작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유효했던 겁니다. 그들은요 곧이어 영산에서 세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곳 영산 안중근 의병 부대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서 승리.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패배였냐면요. 300여 명 중 20여 명만이 겨우 생존할 정도입니다. 20명만요? 너무 많이 잃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패배의 진짜 원인은 안중근에게도 있었습니다. 패배의 원인? 사실 이 홍이동 신화산 이 앞선 전투에서 안중근 부대는요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인 상인들을 포로로 붙잡게 돼요. 이때 안중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쟁 포로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만국공법 모르십니까? 풀어주시오. 자, 이 국제법에 따르면요. 전쟁 중에 사로잡은 포로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맞아요. 네, 죽여서는 안 됩니다. 된다. 안중근은요. 이런 원칙과 함께 또 자신이 믿고 있던 천주교의 박애주의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일본군 포로들을 그냥 석방한 석방한 거예요. 거예요. 그럼 그 석방한 그 군인들이 위치나 등등 상태를 다 보고를 한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안중근에게 풀려난 일본군 포로들이 안중근 의병부대의 위치를 일본군에게 알린 겁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습적으로 공격해온 일본군에게 안중근 의병부대는 너무나도 쓰라린 대패 참패를 당했던 것이죠. 교수님. 예. 근데 안중근은 이 포로들을 좀 살려두고 이게 좀 풀어주고 이러면 이게 좀 위험하다는 걸 좀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된 걸까요? 알았을 거는 같은데 네. 자 그렇게 해서 풀어줬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각도에서 보면 그러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만에 하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못했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장면이에요. 네. 그죠? 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지 수차례 안중근은 출병한 지 한 달 반 만에 다시 연해주 본거지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온 안중근을 바라보는 동포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신뢰도를 잃었을 것 그죠. 같아요.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그렇죠. 싸늘했습니다. 이미 연해주 동포 사이에는요. 안중근이 일본인 포로를 살려보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패배의 책임은 모두 누구에게 떠넘겨진다? 안중근. 안중근이죠. 그런데요. 안중근은요. 이 한 번의 패전에 언제까지 좌절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중근은 연해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동포들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안중근은 그와 뜻을 함께하는 11명의 동료를 가까스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11명. 11명.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네. 하지만 그 11명 갖고도 네.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네, 거예요. 네. 자, 그렇게 1909년 2월 7일 안중근은 동료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입을 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손가락을 끊어 맹세합시다. 이것을 증거로 마음과 몸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기어이 우리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손가락을 잘라 굳은 결심의 뜻을 보이는 단지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 일 같은데. 계속되는 일제의 탄압에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꺼져가는 항일 정신을 다시 일깨우기 위한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가장 먼저 칼을 들어 자신의 약지를 힘주어 잘랐죠. 11명의 동료들도 주저없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장하기까지 한 이들의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단지 동맹입니다. 이 참 한국에서 제일 그 유명한 그 이 손이죠, 손바닥.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아마 화면에 보이는 이 손바닥 도장 많이 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보기만 해도 바로 그냥 안중근. 네. 그렇죠.
사실은 저게 단지동맹은 단순히 손가락을 잘랐다라는 데 초점을 두는지 말고 의병투쟁으로 기존의 의병투쟁의 방식으로 항일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의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안중근이 새로운 뭔가를 모색하는 전환점이구나. 이 시점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 동맹의 취지를 적절하게 이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안중근을 비롯한 12명의 애국지사가 결연한 의지를 다진 후 1909년 10월 드디어 안중근에게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안중근은 지체 없이 연해주를 떠나 어디론가 향하죠. 바로 이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요, 고종을 협박해서 을사늑약치계를 강요하고 이 대한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된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됩니다. 그야말로 일제 침략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일본에 있던 이 이토 히로부미가 며칠 내로 이곳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신문을 본 안중근 역시 그 장소로 출발하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본 하얼빈역.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역입니다. 자, 일제와 러시아는요, 한반도 그리고 이 만주를 사이에 둔 일종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제는요, 러일 전쟁, 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미 이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협상을 해야죠. 땅을 얼마나 가지고 그런 거. 그렇죠. 일제는 자신들의 그 세력권 안에 확실히 대한제국을 넣기 위해서 러시아와 외교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주에 속한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결정된 인물이 바로 일제의 거물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였던 겁니다. 이토를 처단합시다. 우리가 이토를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제국과 동양의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로 동지들과 결의합니다. 하얼빈에서 일본의 수상까지 지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러 온 거니까 하얼빈이라는 국제 도시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 그 국제 정치적인 효과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렇게 10월 21일 오전 8시경 하얼빈으로 출발한 안중근.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은 여러 신문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토가 하얼빈에 도착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나흘이 지난 10월 26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권총을 챙긴 안중근은 오전 7시경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9시가 되자 드디어 이토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거사 직전 그 순간 안중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이게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마음을 먹은 사람도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 심장 소리가 귀에도 들리는 날 있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1분 1초가 영원처럼 흘러가는 이때 열차 안에서 러시아 대표와 30여 분간 대화를 나눈 이토 히로부미가 드디어 플랫폼으로 내려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토가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바로 안중근의 저격은 정확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 직후 기차 안으로 옮겨졌고 약 30분이 지난 오전 10시경 사망합니다. 거사를 마친 안중근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만세를 외친 후 안중근 달려드는 러시아 헌병에게 안중근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해 갑니다. 당시 안중근의 모습이 있어요. 있어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사가 끝나고 끌려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저두 사람 같이 사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두 사람 사이, 저 뒤에. 네. 어떠세요? 이 실제 모습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그 마지막에 담담하게 같이 걸어가시는 모습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예상했던 결과라는 것처럼. 신주백 교수님. 예. 그럼 안중근은 전혀 도망칠 생각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도망칠 생각을 아예 안 했죠. 현장에 경비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안중근이 현장에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측면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도 그걸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봐야 갈 데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꿋꿋함 내지는 정당함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맞아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당연히 조국에 남아있던 가족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가족들. 일단 계속 이렇게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소식을 들으면 저는 그냥 다리 힘이 풀리는. 이게 뭐 참. 이 당시에 24살, 20살이었던 안중근의 두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은요. 이 가족을 대표해서 형 안중근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 낯선 타지로 떠납니다. 이때 두 사람이 향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보시죠. 바로 안중근이 갇혀있던 중국 리순 감옥이었습니다. 하얼빈에서 리순까지는요 약 900km, 기차를 타고 무려 이틀이나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완전 끝 거리가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안중근은 왜 이렇게 멀고 먼 리순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요? 하얼빈 의거로부터 약 10여 년 전 중국 정부와의 러청 조약을 통해서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러시아는요
하얼빈 일대에 광활한 철도 부속지를 지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얼빈은 어느 나라에 속한 땅일까요? 러시아. 그렇죠. 중국 땅이지만 러시아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장소가 바로 하얼빈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원래대로라면 안중근은 그럼 어디서 재판받아야 돼요? 러시아로 그렇죠. 가야죠. 그렇죠. 러시아 정부의 재판을 받아야 됐는데, 자, 이런 국제관계를 무시한 채 안중근의 신병과 재판권은 바로 일제에 넘어갔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 하얼빈역의 경비를 맡았던 러시아는 이토 사망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요, 일제 측의 요구에 따라서 의거 당일 바로 안중근의 신병과 재판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냥 그 요구를 바로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자기 행정권 안에서 지금 일본 거물 정치인이 와서 죽은 거예요. 최악의 경우 또 한 번 일제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엄청난 외교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재판권을 넘겨받은 일제는요, 자신들이 러일 전쟁 이후 차지했던 바로 저곳 중국 리순 지역의 감옥에 안중근을 가둔 겁니다. 러일 전쟁 이후 리순 지역은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이 리순이라면 일본인 판사와 일본인 검찰 그리고 일본인 변호인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제가 안중근의 재판을 두고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1910년 2월 7일 마침내 안중근의 첫 번째 공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개 재판을 보기 위해서 500여 명의 방청객이 새벽부터 법원으로 몰려듭니다. 정말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는데요. 현장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엄청나게 지금 많이 모였죠, 지금요. 왜냐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요, 지금요. 그렇죠? 전 세계를 놀랍게 했던 사건이니까 이렇게 많은 이 방청객들이 있는데 안중근 확인되시나요? 예, 저기 계시네요. 맨 오른쪽. 네, 여기 지금 계시죠, 지금. 네. 일본인 판사는 안중근에게 왜 이토를 사살했는지 묻습니다. 안중근은 거침없이 대답했죠. 자, 그 대답. 오늘은 이 도현 씨가 참 그 분위기에 맞을 것 같아요. 네. 도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나는 한국 의병의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여 이토를 죽였고 또 참모 중장으로서 계획한 것인데 지금 이 법원 공판장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전쟁, 독립 전쟁 중이다. 전쟁 중에는 나도 죽일 수 있고 너희도 나 죽일 수 있고 나는 그거다. 그 포로다. 그렇죠. 포로다. 이제 이해가 나는 되시죠? 포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중근이 이토를 죽인 것은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일제와의 독립전쟁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붙잡힌 자신은 국제법에 따라 포로로 취급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안중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공개 재판에서 일제의 침략 행위와 대한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안중근이 이토와 일제를 막 거침없이 비판하니까 일본인 재판장 너무 당황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말 못하게. 일단 다 나가. 안중근 빼고 다 나가야겠다. 맞습니다. 방청객을 퇴장시켜버리고요. 재판을 비공개로 돌려버립니다. 교수님, 이 얘기만 들어봐도 안중근 재판이 굉장히 공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예. 사실은 하얼빈에서 리슨 감옥으로 옮긴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호인을 내 마음대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영국인이나 러시아인이 내가 변호해줄게 이렇게
스스로 나선 적도 있는데 그 일본이 다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되면 이 재판 과정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니까. 자, 그렇게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1910년 2월 14일. 속전속결로 안중근의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일제히 일방적인 재판 과정 끝에 내려진 사형 선고. 그 선고를 들은 안중근은 리순 법원 최고 책임자인 고등 법원장에게 깜짝 놀랄 만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사형 집행 날짜를 미뤄달라고 한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왜 그러지? 바로 이걸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맨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혹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 동, 양인가? 양오. 뭐지? 동양평화론. 맞습니다. 동양 평화론. 안중근이 사형 집행일을 미뤄달라고 한 이유, 판결의 부당함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미루고 싶은 마음 아니었습니다. 안중근이 원했던 것은요, 바로 이 동양 평화론을 집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 안중근이 얘기하는 동양평화론이 어떤 거예요? 뭐예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이야기한 핵심은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가 있는데 그 14번째가 동양평화를 깨트린 죄예요. 그러면 반대로 안중근은 어떤 면에서 동양평화를 이야기했을까? 청, 대한제국, 일본 세 나라가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안정되게 협력하고 교류하는 이런 사회가 동양평화를 달성하는 사회다. 그런데 저 당시에 평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언어였어요. 그만큼 저 당시에 저런 문제를 사고한다는 것 자체가 선진적인 거다. 자, 이렇게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에는 대한제국만의 이익이나 일제를 향한 분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안중근이 제시한 동양 평화의 방법은 세 나라가 동등한 입장에서 노력하는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동양 평화론이 어떻게 남은 자료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겨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하죠. 자, 오늘날 확인 가능한 이 동양 평화론은요,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제히 전체 법원과 재판관을 통제하던 사법성이라는 기관의 한 일본인 관리가 안중근의 이 동양 평화를 보고 감탄을 하면서 밤을 새워 필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데 이 일본인 관리가 필사한 동양 평화론은요, 고작 17쪽 분량의 미완성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왜였을까요? 쓰다가 돌아가신 건가요? 맞습니다. 일제가 결국 안중근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리가 없죠. 그렇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910년 3월 26일. 결국 안중근은 그렇게 형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날 3월 26일 안중근의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중근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근데 표정이 당당해 보이세요. 뭔가 그 날인데 오히려 조금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조금 받아들인 느낌이 좀 보여요. 저도 사진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시선의 처리가 굉장히 밑으로 가 있지 않고 위를 향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저 상황을 본인이 얼마나 의연하게 맞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저도 느껴져서. 끝까지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간 힘들었던 여정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풀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안중근은 32살이라는 젊디 젊은 나이에 마지막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순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중근이 죽기 전 두 동생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안중근의 유언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아, 정말 가슴이 좀 먹먹한 그런 유언인데요. 안중근의 이 유언은 지켜졌을까요?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3월 26일 그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감옥 밖에서 기다리던 동생들은 형 안중근의 시신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너무나 황당하게도요, 가족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미순 감옥 공동묘지 어디인가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동생들 어떻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아, 유언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와도 못 지키게 줬다는 생각이 또 형한테 미안했을 것 같고. 동생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 2번 사형하는 거냐?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일제히 만행에 부르르 떨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통한 울음소리에도 일제는 끝내 안중근 시신이 묻힌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던 독립운동의 영웅 안중근. 돌아오지 못한 그의 유해 대신 안중근이 죽으면서 남긴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중근의 자서전과 미완의 동양평화론, 그리고 가족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거사 전에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동지에게 부탁했던 안중근, 그 안중근의 연락을 전해받고 출발했던 아내가 어린 2 아들을 데리고 하얼빈에 도착한 건 의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중근은 끝내 이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화면 속에 이 사진 한 장만을 전달받을 수 있었죠. 안중근은 가족 사진을 죽음 직전까지 마르고 닳도록 꺼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의 죽음 이후 아내와 아이들은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해주에 자리 잡게 되죠. 자, 그렇다면 조국에 남아있던 안중근의 어머니와 동생 식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가족이요? 헌병과 순사들이 매일 그 대문을 두드리고 그 출입자들을 탐문하고 그 의사를 캐물으니
옥리가 죄수를 감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계속 감시를 받았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창살 없는 감옥. 예. 그렇게 안중근 가족들은 등 떠밀리듯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국에 남아있던 가족들 역시 망명길에 오르게 된 거죠.